네, 2차 시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미세먼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P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환경 성과 지수인데요. EPI는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서 세계 경제 포럼을 하죠. 환경과 관련된 경제, 사회 정책을 종합적인 어떤 평가 지수를 산출하도록 미국의 예일 대학교하고 콜롬비아 대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이것을 발표를 하게 되는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분야는 다양한 분야, 환경 보건 분야와 그다음 환경 상태에 대해서 뭐 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기질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수자원, 어획량 뭐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국가 순위, 금년도에는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국가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가 여기 보시면 28위, 한국 28위이고 100점 만점에 66.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비해서는 85위였어요.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좀 바뀌고 그런 것 때문에도 영향이 있고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나 호주의 어떤 산불 이런 영향들은 미반영되어 있고 또 코로나19의 상황들이 미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차이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년도 2022년도 EPI 지수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라든지 산불 발생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좀 더 우리가 흥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EPI 지수, 환경 성과 지수를 보면은 주로 북유럽에 있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위스, 그 다음 유럽의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들이 탑 10에 속하더라 이 말이죠.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좀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낮습니다. EPI 지수가 미얀마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기니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해당되고요. 우리 아시아 쪽을 보면 일본이 75.1로 전체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66.5로 28위, 싱가포르이 3위, 대만이 4위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 다 들어가 있죠. 반면에 인도가 168위, 중국이 122, 베트남 141위로 굉장히 점수가 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위 10위 국가들은 2018년도 상위 10위 국가들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이제 호주라든지 뭐 이런 나라 이게 조사 원금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여전히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 하위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항목의 평가 방법이 이렇게 항목 수도 늘어나고 뭐 이런 차이가 있어서 2018년도 스위스가 1위였는데 3위로 내려가고 덴마크가 1위가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 1위를 낳았는데 왜 그런가 뭐 이게 덴마크의 어떤 사진인데 주로 이제 북유럽에 위치한 핀란드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런 데가 거의 다 항상 1, 2, 3위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정부 주도로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그런 점수를 얻고 있는데 작은 나라이지만은 이와 같이
산림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자연환경 보존을 잘 함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들을 갖고 있고요. 스위스는 뭐 여러분들 제가 말 안 해도 대표적으로 잘 알 수 있죠. 마테호른이라든지 이런 그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갖고 있고 자연과 건강이 공존 친환경 나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이렇게 깨끗한 나라로. 그래서 역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말 그 스모그의 나라로 이렇게 오명이 있었던 나라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지어짐으로써 매년 그 아침에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발생하듯이 스모그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그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고 탄소 중립 시행하고 이름으로써 친환경 나라로 전환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깨끗한 나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뭐 공교롭게도 5위까지가 다 유럽이네요. 이렇게 프랑스 도심의 친환경 정책으로 자전거 산업에 신바람을 내고 있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각각의 정책들을 펴고 있고요. 에펠탑에서 바라보는 모습이 굉장히 깨끗하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한국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100점 만점에 66.5를 거둬서 28등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2018년도에는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대기 정책이 여기 대기 정책 굉장히 낮았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70점대로 올랐고요. 근데 이 생태계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낮은 점수를 얻었어요. 또 뭐 수산자원 관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그 에어 퀄리티 대기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렇게 이 건강이라든지 대기질 같은 경우는 등수가 많이 올랐고 80점대, 70점대 높았습니다. 뭐 여전히 PM2.5는 초미세먼지는 45도에 좀 낮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진 편이죠. 이런 것이 있고요. 역시 여기 보시면 이 중금속이라든지 납이죠. 이런 것은 이제 좀 굉장히 좋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프로텍트 에어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글자가 너무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피복도를 말해요. 토지 피복도. 그러니까 우리 이 토지가 이렇게 나무가 달린 산으로 되어 있냐, 아니면 초원으로 되어 있냐, 아니면 시멘트로 이렇게 깔려 있냐에 따라서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환경에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좋겠죠. 그런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는 열악하다. 이거 16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128등.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스페시스 헤비테트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중서식 지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한 건 이것도 107등 점수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생태계 서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다. 여기 보면 여기 습지 보전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초지 보전, 산림 보전 이런 것이죠. 글씨가 너무 작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교재를 같이 올리니까 교재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면 확실히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 하죠. 그래도 상위권에 속한 편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과거에 굉장히 기후 악당 국가라고 할 정도로 안 좋았는데 파리 협약 이후에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굉장히 낮긴 122등, 106등, 158등 이러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편에 속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018년도에는 이제 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60등, 앞에서 제가 85등이라고 했는데 잘못 말한 것 같으네요. 60등이었고 62.3점 이런 차이가 있었고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태계 활력 부분에서 굉장히 낮다. 그 다음에 생태계 건강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낮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대기질이 굉장히 낮은 119등이었고 생물 다양성이 그러니까 아까 생태계 서비스에서 굉장히 낮고 기후변화 비슷한데 요것만 좀 좋아지고 나머지는 여전히 우리나라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덜 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시 대기질 분야가 낮았는데 바로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PM 2.5 초미세먼지의 노출 그 다음에 초과도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0등에 해당되고요. 2016년도에는 80등이었어요. 또. 그러니까 28등, 60등, 80등 이렇게 이제 점차 좋아진 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이죠.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황사하고 미세먼지하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요즘은 황사라고 특별히 구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황사는 흙바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흙바람. 주로 자연적인 요인이에요. 자연적 요인. 그런데 미세먼지는 이 자연적인 흙바람 플러스 먼지, 인공적인 먼지. 그러니까 인공적인 먼지라면 아까 공장에서 사업장,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공사장, 그 다음에 농토 이런 데서 발생한 오염원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흙바람 이런 걸 포함해서 황사를 포함해서 다 미세먼지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 근처에 있는 이런 산동성이라든지 텐진, 고비 사막 이런 데가 이제 거의 사막화돼 있어요. 사막화. 그래서 여기에서 바람이 이 미세먼지를 그러니까 황토 그러니까 여기는 조사해 보면 주로 이제 그 토양 성분인 금속 성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이나 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조선 시대에도 기록이 있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토양 같은데 좀 이로움을 주기도 해요. 이렇게 영양 성분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세먼지는 이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중금속도 들어있고 각종 화학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성분으로도 안 좋고 크기도 굉장히 작고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던 PM10은 파티클 매터스가 지금 이게 머리카락인데 PM10은 이게 지금 모래고요. 이런 것들을 머리카락을 한 7번 정도 자르면 이렇게 쪼개면 PM10 그러니까 10마이크로메타 마이크로메타는 100만 분의 1을 말해요. 1마이크로메타는 그러니까 100만 미리에 속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거죠.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약 30번 정도 쪼개면 30번 정도 쪼개면 PM 2.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5 마이크로미터짜리
그 머리카락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 모래에 비해서 훨씬 더 작은 크기죠. 그래서 이것은 초미세먼지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 크기별로 미세먼지의 어떤 용어는 그 크기의 그 지름의 크기, 알갱이의 크기,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구분한다 하는 것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미세먼지는 이 정도 큰데 초미세먼지는 보십시오. 이것을 한 10하고 2.5니까 4배 정도 작아야 맞잖아요.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미경은 광학 현미경이에요. 그 돋보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크게 보이게 하는 거고, 전자 현미경은 이렇게 광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자를 쏘가지고 이렇게 크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 현미경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단위 아까 제가 계속해서 뭐 ppm 마이크로메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ppm이라는 것은 이 ppm이라는 것은 여기가 밀리언이에요. 밀리언 100만 분의 1. 제가 아까 ppb를 단위를 잘못 설명했네요. 이게 ppb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0을 또 해야 돼요. 곱하기 1000을 또 해야 되죠. 잠깐만요. 여기 미리그램 퍼 리터고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니까 10억 분의 1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 10억 분의 1. 여기서 곱하기 1000을 또 해야 되니까 10억 분의 1. 제가 수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 퍼 리터 이게 ppm을 자꾸 하다 보니까 설명을 이게 ppb로 해야 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기는 밀리언이어서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가 100분율로 따졌을 때 뭐 1%면 뭐 100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우리 뭐 특히 대통령 선거했을 때 뭐 지지율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뭐 49%다 그러면 100명 중에 49명이 지지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듯이 이것도 그런 그 비율이요, 비율. 그래서 100만 분에 하나가 들어있으면 그렇게 표시를 한 거고, 되게 이제 길이로 봤을 때는 1km 중에 1mm,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 1mm 단위가 이게 ppm이고, ppb는 10억 분의 1이죠. 빌리언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데 1mm. 그 다음 t가 있어요. 이게 트릴리언이라고 1조 분의 1이에요. 지구를 24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 정도. 우리 부피로 따지면 우리 가정용 욕조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 거 똑같아요. 그럼 태가 안 나잖아요. 그 다음에 20에서 50 거의 수조에 가까운 그 어떤 수영장 같은 데다가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나 마나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1000개 정도 넣었을 때 그 양이에요. 이렇게 적은 부피, 적은 단위들이 이제 실제로는 미세먼지 같은데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양을 따지는데 PM10이나 PM2.5가 뭐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이렇다. 미세먼지 발생은 주로 이제 여러 번 그냥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연적으로 산불이 나서 발생할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뭐 울진에서 산불이 크게 났죠. 그러면 두 가지가 발생을 해요. 이산화탄소 나오기 때문에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온실가스가 돼서, 또 그로 인해서 먼지 발생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주로 많은 게 이산화질소가 많이 나오고, 도로나 빈집터 이런 데는 주로 PM10 같은 게 많이 나오죠. 미세먼지, 알갱이, 흙가루. 공장에서는 PM10과 PM2.5, 그러니까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건설 현장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초미세먼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사장에서 흙먼지가 나온다. 이건 초미세먼지가 아니에요. 미세먼지죠. 그런데 이 자동차
자동차에서 NO2가 나온다. 이것들이 햇빛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반응을 해서 또 다른, 이게 NO2가 질소 산화물이거든요. 또 다른 반응을 해가지고 이 PM2.5가 된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퇴비를 뿌린다든지 비료를 뿌리잖아요. 그럼 그 암모니아가 나오죠. 비료가 질소나 인이니까. 그러면 그것도 또 미세먼지로 반응을 합니다.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될 수도 있고, 공장에서 또 여러 가지 황과 관련된, 대표적으로 아황산가스 NO2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미세먼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세먼지는 1차 어떤 미세먼지를 말하고, 초미세먼지는 약간 2차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난 미세먼지, 이렇게까지 이제 다 합쳐서 말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분은 그렇고 크기가 그렇고 발생이 이렇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자연적으로는 이렇게 바다나 산불이나 이런 거 화산 폭발돼서 일어날 수가 있고, 발생 원인은 인위적인 게 훨씬 우리가 많죠. 앞에서 말한 자동차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농작물 소각이나 비료 살포 이런 데서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성분은 역시 그런 성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황산염, 질산염, 아까 질소산화물이었지. 우리가 자동차 가면 그 시커먼 연기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검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탄소들이죠.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그리고 광물 같은 건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그 중국의 베이징에서 초미세먼지 성분이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온가,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가 미치지 않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성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황산염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발전소의 영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연료를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전소 때문에 황산염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동차, 경유차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질산염이다. 농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암모늄이 나온다. 이렇게 중국의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성분도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미세먼지들이 인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그 황사 같은 경우는 코에서 이제 거의 이 점막에서 걸러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PM10이나 PM2.5는 이게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우리 폐 깊숙이까지 들어가요. 폐포까지 들어가서 폐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영양들을 막아버리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폐의 영양들, 폐의 그 성분. 우리 폐는 굉장히 우리 몸 안에 들어서 작게 보여지지만, 이게 펼치면 웬만한 초등학교 운동장만큼 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산소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들을 호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것들을 연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에너지를 발생을 해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폐는 굉장히 촘촘한 이 세포들이 이렇게 폐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미세먼지가 들어와서 이 폐포 구멍을 다 막아버리면 이 폐가 섬유화된다, 딱딱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폐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특히 심혈관, 왜냐하면 이제 혈관을 따라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더 치명적이다. 요즘 코로나도 그렇죠. 코로나도 지병이 있으면 훨씬 더 그런다고 그러는데, 코로나도 묘하게 폐를 공격하는데 미세먼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내에 흡수된 그 크기별로 여기 보면 코에서는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좀 황사 같은 게 여기서 걸러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에서 5 마이크로미터는 여기 기관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PM2.5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폐 깊숙이까지. 그러니까 PM2.5 초미세먼지가 훨씬 더 우리 인체에는 안 좋다. 폐포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이런 호흡기관의 알러지라든지 비염이라든지 각막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인체에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2060년도에 되면 우리나라 조기 사망률이 1000명에 가깝게 늘어날 것이다 전망하는 그 과학적인 보고가 많이 있어요. 현재는 이 300명 수준인데 1000명 수준으로 이대로 미세먼지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중국과 인도는 2000명 수준으로 훨씬 더 높죠. 그런가 하면 미세먼지가 그리 많지 않은 곳은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우리만의 문제인가? 특히 우리나라, 중국이 심각하죠. 뭐 베트남 이런 데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글로벌 이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글로벌 이슈. 글로벌 이슈고 많은 나라에서 세계 전체적으로 빌리언이니까 10억이죠. 약 35억 명 정도가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이 이스트 아시아, 그다음에 패시픽 리전,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우리나라가 속한 중국, 우리나라, 대만, 그다음에 한국 여기가 약 13억 정도로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본다 하는 것이 국제적인 통계예요. 그럼 미세먼지는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겁니다. 뭐 발생이야 아까 앞에서 공장이나 자동차나 뭐 이런 데서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뭐 거의 대부분의 지금 평가를 보면 50대 50이에요. 외부에서 50 정도 오고 우리나라 국내 발생이 내부에서 50% 정도 된다 하는 겁니다. 약간의 이제 차이들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절반 절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국내 발생의 50%, 52%, 그 다음에 외부 발생의 50%, 뭐 중국의 34%, 북한에서 9%, 기타에서 6%에서 우리나라의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그 미세먼지가 외부에서 들어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는 통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 위성 사진을 보면 분석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중국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발생하고 있고 질소산화물도 중국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도 발생하고 있고 유기물질도 그렇고 블랙카본 뭐 그 검댕 같은 경우도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베이징하고 그 다음에 상하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뭐 비슷한 패턴들을 다 여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그 현직에서 근무할 때 어디선가 장거리 이동에 대한 영향을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중국에서 스모그 발생 빈도 강도가 높아지면 석탄 사용을 증가했을 때 그러더라. 그런데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993 ppm으로 늘어나면 2013년 1월 달에 보면은 광주에도 똑같이 167로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광주도 이렇게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LRT 영향 검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을 거꾸로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역시 이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중국에서 영향이 오더라. 여름철에는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이 오는데 여름철에는 크게 그는 영향이 크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역계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방법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RT 영향에 대한 분석 검증을 할 때 바람장 분석이 있어요.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부는에 따라서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그 바람장 분석에 의해서도 그 외부로부터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미세먼지의 성분 중에 이렇게 중금속에 대한 영향이 어떤가라는 쭉 봤는데 그 중에 특히 황사가 발생했을 때 보면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토양 성분이죠. 이렇게 중금속보다는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토양 성분들이 주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분석을 해보니 이렇게 중국에 있는 이런 고비 사막이라든지 고비 사막 얘기했죠. 이런 데서 주로 들어오더라. 내몽고 이런 데서 이렇게 한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황소가 들어오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거리에 대한 이동은 역시 결론이라는 말인데 이건 앞에 제가 설명했다시피 광주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역시 황사에 의한 영향도 꽤 있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뭐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오면 전국이 다 문제지만 특히 이 최근에 보면은 중국에서 그 미세먼지가 오지 않는데도 겨울철에 또 초봄에 자주 발생을 하죠. 그런데 강주 인근에 있는 특히 이제 뭐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 완도나 진도 뭐 이런 데는 괜찮은데 중국에서 왔을 때는 거기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광주라든지 이런 데는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가 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이런 사진들이에요. 바람길이 없이 고층 건물군이 이렇게 빽빽이 들어서 있고 자동차가 뭐 주차장을 방부할 만큼 교통량이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발생량이 많은데 공기가 이렇게 통하지 않으니까 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기질이 악화되고 또 시야가 흐려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배출원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공기가 움직이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보신 바와 같이 지면을 덮이는 경관 구성 물질 기타 이렇게 아스팔트 포장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니 좋지만은 먼지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또 그 온도도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물 순환 체계가 제대로 돼 있어. 여기에 이제 풀이 나 있고 나무가 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뭐 시멘트로 하천을 만든다든지 빗물이 비가 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하천으로 물이 다 빠져들어서 그냥 강으로 다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분 배출이 습도가 유지가 안 돼요.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도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도시는 국지적인 기후, 그러니까 그런 것다 미기후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 조그만 예를 들면은 광주에도 뭐 어디 아파트 비싼 동네 있어요. 거기는 산으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어. 우리가 봤을 때는 뒤에 산도 있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흡수하고 공기도 흡수해서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학원가가 있어서 자동차가 굉장히 많다. 그로 인해서 카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불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둘러싸고 해서 공기가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은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기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미기후에 대한 영향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온도 상동도 미기후에 대한 영향 때문에 도시의 어떤 열섬 현상 도시 열섬 현상이라는 것은 광주가 여기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화순이라든지 담양이라든지 장성이라든지 영광 이런 데보다 보통 2, 3도씩 온도가 높은 거 이런 것들이 아까 그런 아스파트라든지 빌딩이라든지 바람이 통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도 우리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여름철에 광주의 온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봤을 때 낮에는 이렇게 온통 불바다고 밤에도 도심은 여기 지금 파란 이게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광주천인데요. 광주천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불바다를 이루고 있죠. 그만큼 광주가 더워져서 광프리카다 할 정도로 더워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열섬의 원인이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대기 순환이 잘 안 되도록 고층 빌딩 빽빽이 심은 건축되어 있어서 대기 흐름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인공열을 발생할수록 자동차 특히 뭐 우리 에어컨 가져오면 엄청난 열 나오잖아요. 공장에서 열을 내고 이제 이런 열을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토지 피복 재료의 변화는 옛날에는 풀이 나 있던 곳이 또는 공원이었던 곳이 이게 대지로 바뀌고 아파트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로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열이 많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가? 죄송합니다. OECD 이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미세먼지가 나쁘다. 이제 이런 통계가 있어요. 중국이 가장 나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나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그 도시 지역의 그 농도가 특히 많이 안 좋다는 겁니다. 광주도 비교적 광주는 대도시 중에서도 좋은 편에 속해요. 보면은 서울이 48, 광주는 40 이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의 어떤 그 통계도 역시 미세먼지는 줄어들고 있는데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길러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감 노력 없이 이대로 계속하면은 미세먼지 농도는 계속 높아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초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차 시에서 강의할 저감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 미세먼지 또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쉬었다가 3차 시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